주민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설명회 사회를 맡은 주식회사 히라이트의 조종래 상무라고 합니다. 바쁜 시간 내주셔서 오늘 참석해 주신 설교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오늘 회의 순서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짧게 하기 위해서 우선 첫 번째로는 추진위원장님 인사 말씀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는 본론인 설명회를 시작을 하고요. 설명회가 끝나면은 잠시 회의를 한 다음에 잠시 휴식을 갖고 시간 제한 없이 별도로 또 질의응답을 이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설명회 시간에는 가능하시면 질문을参가해 주시고요. 내용을 경청해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메모해 주셨다가 2부에서 편하게 질문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통합추진위원장이신 왕종훈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으로 설명을 시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은천2 모아타운의 통합추진위원장, 그러니까 1구역부터 4구역의 사업을 총괄하면서 같이 노력하고 있는 위원장 왕종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앉아 계신 자리에 이 건물 충성교회 담임 목사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무더운 여름 이제 끝자락에 대해서 선선한 바람이 불어서 우리 은천이 모아타운 사업도 좋은 바람이 불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또 바쁜 중에도 이렇게 설명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은천이 모아타운은요, 서울시 오세훈 시장의 정책이 발표되고 주민들이 모아타운이 과연 뭔가라고 하는 궁금증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주민들의 모임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리고서 우리 지역에 제가 이 동네에 온 지 20년이 되었습니다. 20년이 돼서 이곳에 좀 인사말이 기울고 죄송합니다. 이곳에 오자마자 요 밑에 지역에, 교회 밑에 지역에 우성건설이 들어와서 건설을 하려고 했어요. 재개발을 하려고. 그때 주민들의 원인은, 주민들의 요구는 12층 이상을 해줘야 사업성이 나온다고 했는데 시에서는 결국 7층밖에 허가가 안 되는 지역이라고 해서 사업이 무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5년 전에 저희 동네에 뉴딜이라고 하는 박원순 시장이 있고 박원순 시장이 있던 뉴딜 사업이 시작되면서 저희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뉴딜 사업을 신청을 해서 125억 원을 가지고 이 동네를 위해서 3년간 여러 가지 사업들을 했어요. 저는 125억이 들어오면 이 동네가 확 바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맹지는 맹지고 이거 세워지는 것이 요 밑에 우리 주민경비위원 시설, 그리고 주차장, 그리고 골목 포장, 이 정도에서 125억 원의 돈이 소모되고 말았어요. 참 아쉽기도 하더라고요. 우리 주민들이 주거 환경이 좀 개선되고 좋은 곳에 쌓여졌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다가 모아타운이라고 하는 곳이 들어와서 저도 교회 목사니까 건축이나 이런 것은 그렇게 큰 관심은 없고 어떻게 하면 우리 동네, 제가 살고 있는 이 동네가 우리 주거가 환경이 되고 또 함께 사는 주민들이 좋은 곳에서 함께 거주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있는데 모아타운의 정책이 우리 지역을 개발하는 데 가장 좋더라고요. 저 1구역은 1종교예요. 오늘 오신 여러분들의 대부분은 2종교입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가 있는 곳도 4구역이 4구역인데 4구역도 2종교예요. 그런데 이 모아타운의 장점이 뭐냐면 종상향을 해주는 거예요. 1종지인 곳을 2종지로, 2종지를 3종지로. 이건 뭐냐면 그만큼 건물을 높게 질 수 있도록, 넓게 질 수 있도록 이렇게 용적률을 상향을 해준다는 거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또 그 다음에 우리가 노후된 건물이 30년 된 건물들이 60% 이상이 됐어야 되는데 마치 모아타운은 50%만 돼도 20년 된 건물이
50%만 돼도 선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적으로 완화를 해줬어요. 또 선정되기만 하면 조합 설립 이후에 모든 과정들이 쉽게 얘기해서 건축 승인이 나기까지의 4년 8개월 일반 개발은 법을 거치는 기간이 4년 8개월이에요. 그런데 모에서는 1년 6개월 안에 그걸 끝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사가 조합이 설립되고 모든 과정을 1년 6개월 안에 마치면 주민들이 공사 시작을 이주하고 해서 5년 안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기간을 5년 정도 안에 해준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완화되어지고 그래서 용적을 높여줘, 정상향해줘,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 다음에 기반 시설에 들어가는 그것을 350억씩 모아타운에 지원을 해준다. 야, 이거 정말 우리 마을에 가장 적합한 개발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자발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이 여러분들 다 지난번 모아타운 선정 동의서를 내주셨을 때 뜨거운 여름이었어요. 7월 달에 우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의서를 받아서 40% 가까운 동의서를 가지고 서울시에 신청을 했고 그래도 감사하게도 저희 동네가 모아타운의 대상지로 선정이 된 거예요. 저는 그때 우리 자원봉사 하시고 땀 흘리셨던 우리 추진위원으로 수고하셨고 자원봉사해 주셨던 분들의 열정을 잊지 못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명함만 추진위원장이었지 저는 그렇게까지 못할 텐데 사무실도 지켜주고 또 이 비탈길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여러분들 가까고 방문하면서 동의서를 받으러 다녔던 그분들의 열정 또 통장에 더운 날 음료수라도 드세요 하면서 5만 원씩 후원해 주셨던 후원자들의 그 후원도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고 이 사업이 우리 주민들에게 있어서 가장 적합하게 또 그리고 가장 신속하게 또 가장 정확하고 공정하게 여러분들에게 사업을 제시해 줄 방법이 무언가라고 생각하다가 정비업체를 우리가 뽑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여러 정비업체들을 만나고 브리핑을 받고 또 이곳에서 제가 다니면서 만났던 정비업체 중에 그래도 가장 신뢰할 만한 곳을 저와 우리 추진위원들이 같이 공청회를 거쳐서 이 업계에서 쉽게 얘기해서 정비업체에서 민간 사업자 중에서 가장 공신력이 있고 실력이 있는 키라 에셋을 초청을 했고 또 감사하게도 키라 에셋에서 이 사업지의 가능성을 보고 우리가 투자를 하고 또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사업성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분명할 것은 모아타운은요 사업자가 우리예요. 주민들입니다. 키라에셋이 주인이 아니고요. 나라가 주인이 아니고 여기 앉아 계신 소유자분들이 주인입니다. 이 사업의 성패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느냐에 달려있어요. 모아타운이라고 하는 기회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 개발하려고 해도 빌라 하나를 개발해서 만약에 여러분 노후된 빌라 2억이나 3억 줘서 건축을 해도 그 가격은 여전히 2억 3억이에요. 그렇지만 여기에 우리 주민들이 마음을 모아서 특별히 우리 지역이 선정되고 앞에 1타운이 되어지고 2타운이 저는 확신해요. 저기 1타운에 그리고 2타운이 뭐 만약에 된다면 지금 제가 추진위원장을 맡으면서 우리 구역에 늘 이야기합니다. 통합 건축협정을 맺자. 그래서 1구역부터 4구역까지 같이 공통으로 같은 물건들을 가지고 또 그렇게 되면 주차장도 같이 공유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2구역이 가지고 있는 2-2구역 우리 소유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곳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같이 협정을 맺으면 훨씬 더 아름다운 방법으로 개발될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같이 통합 건축 협정을 맺어서 하자라고 그렇게 계속 주지를 하고 있어요. 저는 키라에셋의 오랜 경험을 높이 평가합니다. 굉장히 숫자적으로 어려운 것들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신뢰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건축 이걸 뭐라고 하죠? 서울시에서 관리 계획을 세운 그곳에서 정보를 얻어서 저희가 건축
여러분들의 살고 계신 곳의 건물 그리고 모든 것을 그걸 기반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했고 또 우리 제1강평에서 죄송합니다. 파벌을 위해서 강평에서 여러분들의 재산을 현재 가지고 있는 여러 데이터를 가지고 검색을 분석을 해줬고 그리고 법령에 따라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에게 각 소유자들에게 다 책자를 발송을 해드렸습니다. 우리가 받은 연번 동의서는요 조건부입니다. 구청에서 이거 빨리 우리가 사업 빨리 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먼저 관리계획 업체에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연번부에서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요청을 했어요. 이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할 테니까 당신들이 좀 연번부에서 동의서를 먼저 내달라고. 그래서 구청에서 그렇게 허락을 해줬고 그래서 저희가 정확한 거의 저는 95% 이상의 신뢰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책자를 발송을 해드렸습니다. 모아타운은 누구의 선동 세력에 의해서 시작된 것도 아니고 주민 자발적으로 시작된 것도 여러분들의 땅, 여러분의 후원으로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서울시에서 코디네이터가 와서 수요일 격주로 주민센터에서 코디를 해줘요. 그 코디들의 이야기고 이 사업의 성패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빨리 동의해서 조합을 설립하는 데 달려있다. 조합이 되면 정식기구가 되어지고 정식기구가 되어져서 사업을 해야 구청하고 서울시에도 우리가 요구할 걸 주민들이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겠지만 저는 이 마을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면서 여러분들이 한 마음으로 동의서를 내주시고 또 조합 설립을 위해서 오늘 주민 설명을 하는 거예요. 동의서를 내주시면 저희가 조합을 가지고 저는 추진위원장이고 조합장이 되는 그 이후의 일들을 모릅니다. 여하튼 조합을 만드는 일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성실껏 도와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열망만큼 우리 키라에서 정비업체를 맡아서 수고해 주시는데 오늘 설명 잘 듣고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의 자세한 결과사항 설명과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추천 분담금 및 사업성에 관한 설명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을 맡아주실 분은 경영학 박사이시고 공인회계사이신 주식회사 키라에셋의 전원재 회장님이십니다. 전원재를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 키라에셋의 전원재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 모아타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재산이 과연 어떻게 변할까, 그러니까 재산이 좀 늘까 줄까 그냥 그대로일까 이거를 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거하고 연계되는 얘기겠지만 그럼 재산이 는다면 얼마나 늘고 그렇다면 내가 몇 평을 20평이든 30평이든 들어간다고 신청을 했을 때 돈을 더 내야 되는 거냐, 혹시 돈을 안 내고 들어갈 수 있는 거냐, 그럼 낸다면 얼마나 내는 거냐, 이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개인 집으로 다 책자가 이런 책자가 다 배포가 됐고요. 거기에는 이제 기본적인 건축 설계 내용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셨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또 안 보신 분도 계시고 저희가 또 보니까 못 받으신 분들도 저희가 등록평을 보냈는데 못 받으신 분들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말씀하시는 또 저희가 구체적으로 드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좀 이게 높아서 이렇게 좀 보기가 힘들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나눠드린 몇 개, 요 두세 장, 요 유인물이 사실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의 요약분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화면을 보셔도 똑같은 내용이 여기 나오니까 가장 중요한 결론은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그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기도 하고 좀 모르시기도 하고, 근데 이 업계에서 좀그 애매한 그 얘기들이 이렇게 흘러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부터 우선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재개발 재건축이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일반 주민들은 대부분 어떻게 얘기하냐면 흠집 부수고 새집 져서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면도 있죠. 근데 흠집 부수고 새집 져서 들어간다. 이게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니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지금 그냥 100명이 모여서 500명이 모여서 이제 이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건데 단순하게 그냥 하나라고 생각하십시오. 내 혼자서 이렇게 땅이 있는데 내가 주택을 하나 짓고 살다가 하도 이제 오래되고 그래서 뭐 파이프도 세고 뭐 여러 가지로 뭐 노후돼서 살기가 어려우니까 이거 새집을 줘야 되겠다. 그럼 흠집 부수고 새집을 짓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못 들어가는 거죠. 뭘 어떻게 해야 들어갑니까? 그 새집 지려면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럼 그 새집 진 돈을 내야 들어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아시다시피 건축비도 많이 오르고 그래서 새집 짓는 돈이 많이 듭니다. 특히 여러분들 동네를 다 이렇게 허물어버리고 새로운 아파트 단지를 지려면 그 아파트 단지가 원체 그 집기가 비싸서 뭐 다른 것도 다 요새 비싸졌지만 그 돈이 막대하기 때문에 그 돈을 내야 들어가는 거고, 또 내기만 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동네는 지금 현재 이게 종전자산, 종무자산 뭐 이런 용어가 나오는데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흠집입니다. 흠집 가격입니다. 내가 하나라고 생각하고 내가 10억짜리 집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단독이든 뭐든. 근데 너무 낡아서 이걸 새집져서 이걸 뭐 조금 돈 들여서 고쳐서 쓸 수도 있겠지만 이걸 다 부수고 새집을 지어야 되겠다. 그럼 돈이 들죠. 총비용, 건축비가 줄어듭니다만 돈이 듭니다. 그리고 새집을 치면은 10억짜리를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내가 지금 흠집에 살고 있는데 이게 지금 10억이다. 그랬을 때 여기다 새집을 지면 무려 5억이 든다. 그럼 어떻겠습니까? 새집이 얼마 이상이어야 되겠습니까? 내 건집이 지금 10억이고 돈이 5억이 더 들어갔습니까? 그냥 쉽게 생각하면 새집 값이 15억 이상이 돼야 질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새집이 15억은 돼야 15억 중에서 건축비 5억 내고 10억이 남는다. 수는 떨어진다. 그럼 현재 집값도 똑같지 않습니까? 가격이. 그러니까 그게 똔똔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집을 줬는데 그 집을 부수고 새집을 줬더니 이게 20억 됐다. 20억짜리가 아주 됐다. 그러면 5억 건축비 내고 새집이 15억짜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집 10억인데 건축비 다 내고 20억짜리가 되다 보니까 건축비 5억 내고 10억짜리가 됐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50억을 이익이 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10억이 15억을 변했습니다. 5억이 남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재건축을 하는데 쉽게 그건 집 짓고 새 집 달라. 이게 재개발이니까 그럼 나한테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20평짜리를 살고 있는데 그럼 똑같은 20평 새를 줘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새 집을 짓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 돈 들어가는 걸 내야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지. 건설업자가 절대 안 들여보내주죠.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비 내야 들여보내주죠. 그래서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렇기 때문에 건집 부수고 새집 지어서 들어간다. 그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돈을 엄청 내야 들어갈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따져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동네를 쭉 저희가 그 조사를 해보니까 여러분들 몇백 명 되시지만 그 몇백 명의 집값을 다 더해보니까 한 830억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문용어로 그냥 재개발하기 전에 어떤 가격이다. 우리 동네 가격이다. 그래서 종전자산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걸 다 허물고 새 아파트 단지를 짓다 보니까 이 엄청난 돈이 듭니다. 이 돈이 그래서 1,300억이나 듭니다. 1,300억.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재 우리 동네 우리의 재산보다도 훨씬 큰 돈이 건축되더라고요. 엄청난 거죠. 1,300억이 드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새로 짓는 이 아파트 단지는 굉장히 비싼 아파트가 돼야 거기서 무려 1,300억을 주고도 우리한테 숨 떨어지는 우리의 미래의 재산이 더 커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여러분들은 미래에 우리가 아파트를 지으면 그게 한 2,400억 정도 새 아파트가 된다. 이렇게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400이지만 이게 뭐 우리가 지금 재산이 830억인데 어유 아파트 이거 2,400억짜리가 돼? 어유 신나네. 근데 사실은 엄청난 1,400억을 거기서 띄워주다 보니까 남는 것은 그저 한 1,000억 정도, 2,400억에서 1,100억 정도 남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현재 재산 830억이 엄청난 비싼 아파트 단지들지만 그 비용을 다 보니까 그 미래 우리의 순 재산은 그러니까 한 1,100억이 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재산 본지 미래 우리의 순 재산 이걸 비례율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그게 한 126%가 되는 걸로 여러분들의 동네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책자에다가 그 비율이 116%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몇 평짜리 신청하면은 얼마를 더 내야 되고 이런 것도 이제 계산해서 드린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건 조금 보수적으로 저희가 계산한 거고 그거는 공식적인 책자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 입장에서도 조금 안전한 그리고 보수적인 계산치를 드린 거고 사실은 이보다 훨씬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제 발표니까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봤더니 공식적으로는 이거지만 이거보다도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자는 공식적인 거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되었지만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간에 이제 보통들 일반인들이 얘기하는 게 재개발은 이제 재개발을 하게 되면은 원래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300명이다. 그러면 300명이면은 300세대가 필요하죠. 300명이 그걸 가져야 되니까. 그럼 이제 300세대보다 한 100세대 더 만들어서 이제 100세대를 일반인한테 팔고 그 돈으로 건축비를 내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세대는 우리가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것도 틀린 생각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재개발은 일반 분양권,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갈 거는 우리 걸로 남겨놓고 나머지 더 줘서 일반 분양권으로 일반인한테 팔아서 그 돈으로 건축비 지불한다. 그게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개발 사업은 우리가 지금 우리 재산에 비해서 우리가 새로 짓는 아파트나 주택이 비싸지면 비싸질수록 우리는 많이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재개발 사업이 잘 되려면 지금 현재 우리의 재산보다 앞으로의 재산이 더 커져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앞으로의 재산은 이 미래 우리의 아파트 단지 값에서 각종 비용을 뺀 거니까 어떻게든지 이 재개발이 잘 되려면 미래 우리가 짓는 이 아파트 단지가 엄청 비싸질수록 우리는 신이 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걸 모르시는 분은 일반인들이 이제 또 다 그런 건 물론 아니지만 일반인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아파트 어떤 분은 이렇게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새로 짓는 아파트 값이 왜 주변 아파트 값보다 비싸? 어떻게 된 거야? 그럼 그 비싼 아파트를 우리가 어떻게 돈 주고 들어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잘못된 생각인 겁니다. 즉 번지 퍼물고 새집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전혀 다른 생각을 하시는 거죠. 사실은 새집 줘서 그걸 어떻게든지 비싸게 만들어서 거기서 일부를 건축비로 떼주고 나머지 우리에게 떨어지는 순 미래 재산이 지금 재산보다 커야 된다. 이게 재개발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일반 분양이 하나도 없더라도 이익이 날 수가 있습니다. 또 일반 분양이 많더라도 적자가 날 수가 있고요. 당연한 겁니다.
일반 분양이 많다. 우리 조합원 수는 별로 적은데 일반 판매할 분양분이 많다. 그러면 이익률이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아진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러나 꼭 그런 것은 아니다. 그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럴 가능성이 있지만 그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다시피 우리의 재산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짓는 새 아파트 단지의 값이 현재 우리의 재산보다 그냥 엄청나게 비싼 아파트 단지가 되는 우리는 그걸 다 이익으로 갖고 있는 거다. 이걸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니 아파트 단지가 왜 이렇게 비싸? 새로 짓는 게. 그럼 우리가 돈을 어떻게 분담하면 어떻게 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틀린 생각입니다. 그래서 분담금이 또 분담금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십니다. 일반인들. 비싼 아파트 제가 어떻게든지 우리가 새로 짓는 아파트가 비싸야 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비싼 아파트를 갖고 올려다 보니까 분담금이 상당히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모순된 얘기 같지만 우리가 새로 짓는 아파트 단지가 비싸면 비쌀수록 우리는 이익이 많이 남는데 비싸면 비쌀수록 그 비싼 아파트를 갖고 올리니까 분담금이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분담금 들어가는데 얼마야? 이렇게 생각하시고 분담금이 몇 억이야? 내가 지금 3억짜리 빌라를 갖고 있는데 분담금이 3억이래. 아니 내 전 재산이 3억인데 3억이 내가 어디다가 분담금을 내? 그러나 거꾸로 생각을 해보세요. 새로 짓는 아파트 값이 15억이다. 물론 그러기는 어렵지만 내가 지금 3억이면 새로 짓는 아파트가 10억이나 엄청나게 비싸서 이익은 많이 남습니다. 그러면 15억짜리를 갖고 온다. 그것만 생각하면 신이 나지만 부담금이 5억이다. 이렇게 하죠. 그러면 내가 전 재산이 5억인데요. 3억인데 어떻게 5억을 내고 들어가. 그러나 5억을 낸다는 그 분담금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얼마짜리를 갖고 오는데 5억을 내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좀 극단적으로 표현한다면 그럴 수는 물론 좀 100억짜리를 갖고 온다? 그럼 5억을 내라. 어이구 이건 뭐 춤을 출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담금이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짜리를 나한테 주는데 도대체 분담금을 3억을 내는 거냐. 내 총재산이 3억인데 그걸 따지셔야 됩니다. 얼마짜리를 들여오는데 분담금을 하는데 그냥 분담금이 얼마다 그것만 따지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부터 말씀드리면서 계속 저희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되게 개인별로 1000여 명이나 되는 여러분들 개인별로 저 귀하의 지금 현재 재산은 얼마로 이렇게 보이는데 이 재개발을 통해서 비례율이 얼마고 분담금이 얼마고 이런 거를 다 보내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한 7, 8개월 전만 해도 그렇게 안 했습니다. 20년 동안 재개발을 그렇게 안 했습니다. 동서를 받을 때. 근데 7, 8개월 전에 저 작년 말이던가요? 올 초인가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법이 바뀌어가고 동의서를 받을 때 소유주들한테 대충 얘기하고 받지 말고 개인별로 그걸 다 얘기를 하고 받아라. 이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아주 엄하게. 개인별로 당신의 재산가액은 지금 얼마 정도로 생각이 되고 그래서 재개발을 하면 이익률이 어떻게 되기 때문에 당신이 몇 평 신청하면 얼마나 돈이 되고 몇 평을 더 큰 돈을 신청하면 물론 돈이 되겠지만 이거를 다 밝히고 동의서를 받아라 이렇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업계에서. 그거는 나중에 그 관리처분 건축심의가 나눠서 건축 설계가 확정이 되고 그리고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아서 사업을 어떻게 할 거냐 구체적인 사업의 진행 절차 모든 방법이 다 확정이 되고 그래서 관리처분 이런 게 돼서 각 개인별로 그때 가면은 감정평가사분들이 오셔갖고 그것도 2명 이상이 오셔갖고 여러분들의 재산을 그냥 하나하나 다 감정평가합니다. 현재 재산 그 당시의 재산이죠. 관리처분은 지금부터 한 2, 3년 후에 하게 될 건데요. 2, 3년 후에 여러분들의 재산을 집집마다 감정평가하고 그리고 앞으로 이 아파트 단지가 얼마나 될 건가 그때 2, 3년이 지났으니까 모든 시행이나 시행계획이나 여러 건축설 이게 확정이 되니까 계산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때 할 일을 지금 미리 해라. 물론 대충 하는 거지만 대충 이래 됐다가 이게 법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업계가 난리가 나서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구청이나 시청에서 답하는 게 그냥 뭐 그 법이 그렇게 바뀌었으니 법을 만든 사람이 그러면 당연 그대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뭔가 우리도 그게 무리라는 건 아니지만 대략이라도 지금 뭐 비례를 할 수가 없으니까 대략이라도 계산을 해서 그냥 보였다는 거를 사인해서 와라. 봤음, 동의를 하는데 그런 걸 보고 동의함 이런 거를 증명해서 미국 갖고 와라. 그래서 이 난리가 난 겁니다. 지금 비례를 일을 알 수도 없는데 그걸 하라고 해서 난리가 난 거고 그걸 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왜? 하느님만 하시니까 비례를 어떻게 합니까? 근데 하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해야죠. 그래서 그거를 계산을 저희가 한 겁니다. 근데 계산하기가 어려운 것을 한 건데 다행히 저는 제 전공이 이쪽 분야라 40년 동안 이 토지개발 사업의 미래의 아파트 단지의 어떤 가격을 측정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시뮬레이션 모델을 40년의 제 경험을 다 해서 수학적인 모델을 만들어서 그걸로 계산해서 오늘 수치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 재산이 얼마냐, 비용이 얼마 들어갈 거냐 이거는 누구나 계산합니다. 물론 누구냐는 아니지만 경험이 있고 그런 분들은 다 계산을 하는데 이게 어려운 겁니다. 앞으로 우리 동네 지을 새 아파트 단지의 가격이 얼마 할 거냐 이걸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게 제일 어려운 거고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재산이 예를 들어서 40% 돌아갈 겁니다. 20% 돌아갈 겁니다. 이걸 얘기할 텐데요. 그걸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웬만한 그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들은 다 얘기합니다. 재개발도 어려워. 잘 될 것 같아. 그럼 무책임한 말은 무책임한 거고요. 그러면 저는 오늘 말씀드릴 게 120%, 20% 이익 난다, 40% 이익 난다 이걸 말씀드릴 거고요. 제 말씀도 물론 틀릴 수 있습니다. 제가 무슨 하나입니다. 사람인데. 그러나 제가 40년 동안 분석하고 연구해왔던 그 경험으로 계산해서 말씀드리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도 여러분들이 보시고 저 회사 뭐 몇십 년 일했는데 믿어지지 않아. 그리고 저 정은재라는 사람이 오늘 뭐라고 얘기하는데 뭐 믿어지지 않아. 그럼 안 믿으시면 됩니다. 저 사람 틀릴 거라고 믿으시면 되고요. 저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어. 그럼 일리가 있어. 그럼 믿으시면 됩니다. 더 이상 뭐 얘기할 게 없는 거고 저는 제 최선을 다해서 오늘 계산해서 말씀드리는 거를 미리 말씀드리면서 제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하고 제 소개를 아주 간략히 한 1분만 하겠습니다. 아까 추진위원장께서 말씀드렸지만 저희 회사는 한 40년도에서 조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정도 제가 서울시에 160개가 등록이 되고 면허를 갖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설립자공님이 제 1등인 회사입니다. 그리고 40년 됐고요. 그리고 저희 회사는 160개 회사 중에서 유일하게 금융기관이 주주로 들어와 있는 회사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한국투자증권이 저희 회사 주주입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뭐 일 잘못됐다 그래서 행정 구청이나 이런 데서 행정 처분을 받고 이런 경우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회사를 40년 전에 만든 게 제 본인이기 때문에 제 말씀을 그냥 간단히만 드리면 저는 오래전에 서울공대를 졸업하고 서울성대대학원에서 경영학사학위를 받고 유럽에 유학을 가서 이 분야로 박사학위를 받고 1983년에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로 부임돼서 30몇 년 동안 교수를 하다가 몇 년 전에 정년퇴직을 하고 지금 명예교수로만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는 한 40년 전에 제 밑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제자들하고 같이 만든 회사입니다. 그래서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이 한 일이 뭐 다른 분들은 소개해드릴 필요 없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회사 실적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분당 일산 신도시계획, 안산 신도시계획 다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잠실 롯데월드를 오래전에 제가 일본의 계료대학에 교환교수로 1년 가 있었는데 그때쯤에서 롯데그룹에서 의뢰를 받아서 잠실 롯데월드 개발 참여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 300여 건 그런 일을 했고요. 코엑스몰도 다 제가 기획을 한 거고요. 대한민국 최초로 멀티 시네마라는 걸 거기 메가박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데려와서 코엑스몰을 성공시켜서 표창장도 받고 그랬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300여 건 이 토지 개발 사업 일을 했고요. 여러분들하고 직접 관리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한 30여 건 했고, 그리고 이제 직접 관리 있는 모아타운은 현재 서울에 한 90개 모아타운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10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아타운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모르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모아타운이 뭔지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재개발 재건축은 법이 만들어진 지가 총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20여 년 전에 재개발 재건축을 관할하는 도정법, 도시주거환경정비법이 만들어져서 대략 규모가 한 2만 평, 3만 평 규모의 토지에 많이 합니다만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지만 거기에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거 뭐 2만 평, 3만 평에서 언제 아파트 단지 만들어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뉴타운 관련 법을 만들어서 법률을 따르지만 뉴타운 제도를 막 했는데 이게 뭐 10만 평, 20만 평 엄청나게 큰 거라 주민 수도 수천 명이 넘고 그래서 통해서 보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게 조금 지지부진해졌습니다. 그런 와중에 5년 전에 정권 정권인 문재인 정부하고 돌아가신 서울시 박원순 시장님이 이렇게 크게 하지 말고 조그맣게 해라. 그래서 말 그대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를 위한 특별법, 빈집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크게 하지 말고 이분들은 자그맣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정부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신 박원순 시장님. 그래서 동네에서 그저 몇십 명 모여서 이렇게 1000평 뭐 이렇게 조그맣게 해라. 그게 바로 가구주택 정비 사업 이런 겁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서 그걸 하면은 요런저런 혜택을 주겠다. 크게 하지 않고 동네 사람들이 오손도손 모여서 한 40-50명 모여서 한 1000평 정도 이렇게 조그맣게 재개발 재건축을 해라. 이게 그 법이고 그 법에 보면은 조그맣게 하면 요런저런 혜택을 주겠다가 있습니다. 그럼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근데 2년 전에 바로 오세훈 서울시장님이 들어서서 요 법을 잘 보니까 거기에 큐팅에 몇 종가 기억은 안 나지만 무슨 규정이냐 한 3줄 있습니다. 관리 지역이라는 거를 지자체장이 자기의 그 결정에 의해서 이 구역은 뭔가 재개발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특혜가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 지역은 관리 계획을 세워서 그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의 혜택을 더 추가해서 줄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아무도 그 지자체장이 그런 걸 안 했는데 오세훈 시장님이 2년 전에 들어서서 그걸 딱 보시고 이걸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거를 별명으로 모아타운이라는 별명으로 제도를 만들어서 그 모아타운이 되면은 이런 조그맣게 할 때의 그 여러 가지 혜택에 플러스 저런 혜택을 더 주겠다. 이게 바로 모아타운 제도입니다. 그래서 모아타운 이런 건 법이 안 나오고 관리 지역에는 규정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서울시에서 그걸 확대시켜서 지금 모아타운 제도를 해서 일반 재개발로 할 수 없는 지역의 여건을 달리해서 아까 그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일반 재개발을 하려면 전 지역에 여러분들 구역의 건물을 다 수를 세서 그 전체 건물 수의 60% 이상이 30년 이상 노후화되어야 재개발을 해라 이렇게 쓴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모아타운은 그게 아니고 20년 이상만 돼도 또 그게 절반 이상만 돼도 재개발을 하도록 허용해 주겠다. 이게 바로 모아타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규모 정비법에서 문재인 정부가 했던 조그맣게 하면 이렇게 혜택을 주겠다 플러스 그 조그만 거를 몇 개 모아서 한꺼번에 하면은 플러스 저런 혜택을 더 주겠다. 이게 바로 모아타운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일부러 꼭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모아타운에 해당하게 되신 분은 쉽게 말씀드려서 똑똑히 하십니다. 제 말씀에 어떤 분은 반대하시겠지만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 의견에 반대하시면 반대하시면 됩니다. 접근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동네에는 모아타운 아니면 재개발할 수가 없다. 왜? 30년 이상 요건을 60% 이상 요건을 맞출 수가 없다. 상당히 모자랍니다. 계산해도 누구나 계산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의 동네가 모아타운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해야 될 여러 가지 그 과제입니다.
특화된 일반 아파트 단지로 만들면 안 되고 특화된 아파트 단지를 만들어야 된다. 뭐 구력간 연계 재개발해야 된다. 저희 회사만이 독특하게 사용하는 신제품 개발 기법이라는 걸 도입하면 더 이익을 올릴 수 있다. 뭐 이런 몇 가지가 있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서 생략하겠습니다. 결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의 집으로 송부된 그 책자의 기준으로 보면 비례율이 126%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보수적인 거라고 아까 공식 책자니까 말씀드렸고, 즉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 재산은 830억인데 이게 앞으로 1051억으로 늘 것 같다. 그래서 26% 정도 이익이 날 것 같다. 이게 제 생각이었고요. 그리고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좀 보수적인 거고요. 공식적인 책자에 나오는 거고, 저희 회사의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면 오늘은 뭐 제 발표니까요. 저희 회사만이 국내 최초로, 어떻게 보면 세계 최초로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업성 지급법. 제가 그쪽이 전공이니까요. 그래서 그 기법을 쓰면은 더 140%, 40% 이익이 되게끔 올려드릴 수가 있다. 근데 그거는 저희 회사의 말입니다. 믿으셔도 좋고 안 믿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 아까 비례율이 그 보수적인 계산으로 보면은 126%여서 26% 이익이 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얻을 이익은 요것만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업계에서는 비례율 이거를 이익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경영학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저는 공인의 계산을 한 사람이고요. 이 사업의 이익률은 그것만 따지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조합원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기 지금 뭐를 말씀드리는 거냐 하면은 3억 원짜리 빌라 가지신 분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니까요. 21.4평형을 신축 아파트를 만약에 신청하신다라고 할 때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1평이면은 뭐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요즘 새 아파트 21평이면 옛날 한 24억 평 아파트가 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물론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아파트가 이렇게 벽으로 쭉 둘러싸여 있는데 이게 벽의 두께라고 그러는데요. 이 벽의 두께를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데 옛날에 아파트가 몇 평이다를 계산할 때는 요 중간, 벽의 중간을 해서 이 벽이 이렇게 쫙 이렇게 했을 때 벽의 중간으로 해서 여기서부터 몇 평이냐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크게 나오죠. 근데 요새는 아주 엄하게 바꿔서 요 안쪽만 사용할 수 있는 실제 공간만으로 제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옛날 30평 아파트는 지금 그렇게 계산하면 뭐 예를 들어서 정확히 뭐 제가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만 대략 30평이 그렇게 엄하게 계산하면 한 27평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더군다나 요새는 아파트 발코니가 허용이 돼서 옛날에는 그 발코니를 막 메꾸고 이러는 걸 허용을 안 하고 건설회사가 진감에 들어가서 개인이 그냥 이렇게 메꾸고 하고 그랬는데 요새는 이게 다 허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아파트가 나올 때부터 이게 당첨이 나오고 이러니까 지금 현재 아파트에 들어가면 옛날 아파트에 비해서 굉장히 넓게 보입니다. 저도 한 30년 옛날 아파트에 살다가 최근에 이제 뭐 나이도 들고 해서 새 아파트 이사를 했는데 굉장히 넓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21평이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되냐면은 이 21평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의 동네 아파트를 지면 이게 평당 얼마가 될 거냐 계산해 보니까 거의 4천만 원에 육박합니다. 평당.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3억 빌라면 지금 한 22평 요 정도 빌라 하실 텐데요. 물론 뭐 경마다 다르겠습니다만 그거하고 비슷한 거를 아파트로 한 25평이나 22평 하면은 빌라보다 더 높습니다. 실제 아파트 수치에 비해서. 하여튼 그거를 보는 데에 그 아파트로 들어갈 때는 한 이게 8억 5천짜리가 됩니다. 거의 9억짜리가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의 분담금이 큰데 분담금이 무려 3억 7천이 됩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아, 내가 3억 전 재산인데 3억 7천은 어떻게 내고 들어가? 깜짝 놀라시는데 거의 9억짜리 아파트를 갖고 오실 때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늘어나는 거고요. 근데 사실 이익을 계산하면 비례율이 아까 126%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내
3억 원이 앞으로 요 126%로 곱하면 3.8억 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8천만 원이 이익이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거기다가 8억 4천짜리를 7억 5천에 한 1억을 싸게 갖고 올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왜? 나는 조합원이니까. 일반인에 파는 이 일반가보다 한 10%나 얼마를 싸게 갖고 올 수 있으니까 그 이익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이익을 합하면 1억 6,300만 원이 이익이 난다. 그러니까 내가 3억짜리 빌라 소유자인데 분담금이 엄청나서 놀래지만 사실은 그냥 그때 분담금이 엄청나다 그럼 팔아버리면 당장 1억 6천이 나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 얘기고, 아까 보수적으로 말씀드렸다고 그랬고요. 저희가 계산하는 실제 저희 회사가 생각하는 비례율은 14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적용하면은 비례율 이익이 그래서 3억짜리가 4억 2천이 되니까 이걸 권리가액이라고 그러는데 아시는 분은 대부분 아시지만 권리가액인 건 뭐냐면 비록 내가 지금 3억짜리 빌라지만 이거를 투자해놓고 조합에 나중에 가서 나한테 이 4억 2천만 원짜리 아파트 주죠. 이렇게 요구할 권리가 생긴다고 해서 그 권리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권리가는 내 현재 재산 곱하기 비례율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1억 2천이 남는 거죠. 1억 2천이 남고 또 이런 경우에는 8억 8천 거의 9억짜리 아파트가 됩니다. 이게 더 비싼 아파트가 되니까 9억짜리를 7억 9천에 가져올 수 있으니까 한 0.5, 9천만 원이 여기서 조합원의 특권에 의해서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는 두 가지를 합쳐보면은 2억 800이 남는 겁니다. 2억이 남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분담금은 여전히 3억 7천이지만 사실은 2억이 남는다. 즉 3억짜리 내 빌라를 투자해서 5억이 된다. 내 재산 2억이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생각하셔야 될 게 분담금 3억 7천을 주고 들어가는 거냐, 아니면 이거 팔아서 내 손에 5억을 현금을 줄 것이냐, 이거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근데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고 싶은데 이걸 엄청나게 어떻게 주고 들어가느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충분히. 예를 들어서 이게 여러분이 갖고 오는 이게 아파트가 무려 9억짜리 아파트니까 50%만 받아도 4억 5천이 대출이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왜 빚을 져?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어쩔 수 없는 겁니다. 3억 가지신 분이 9억짜리 아파트 갖고 올라오다 보니까 일부 빚을 내서 그 분담금을 갚아야 되는 거죠. 그러나 예를 들어서 그 8억 8천 9억에 4억 5천을 받으면 분담금 3억 7천 내고도 4억 5천 받으면 1억 돈이 수준에 있는 겁니다. 그걸로 1억 돈으로 이자를 한 10몇 년 갚을 수 있습니다. 그 돈으로만 그냥. 물론 그 돈을 장롱 속에 집어넣는 건 아니지만 그걸 또 저축은행이나 뭐 이런데 그러면 은행에서 그 대출 받으면 뭐 한 4%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요새 조금 올라오면 뭐 사람마다 다르지만 한 4.1%. 그러나 저축은행이 예금받는 그 돈을 그 4% 정도 받습니다. 요새 저축은행 불안하다 5천만 원 정부에서 보장해 주니까 저축은행 두세 군데 5천만 원씩 하면 뭐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구조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재산은 800억인데 모아타운 동의를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다. 그럼 그 재산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3억짜리 빌라가 되신 그냥 3억 이렇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모아타운을 반대해서 뭔가 다른 걸 해보겠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개발 필요합니다. 노후도내를 때문에. 그러면 모아타운에 동의만 한다. 그냥 동의선에서 조합만 설립을 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협력업체나 저희 같은 협력업체나 여러분들이나 별 노력을 안 해도 그냥 가기만 하면은 여기 보시다시피 한 그 126%가 여기 110%가 안돼요. 여기 잘못했습니다. 110% 정도 남고 공식 책자 기준은 모아타운이 성공하는 기준입니다. 모아타운이 성공하면은 왜 이렇게 높아지느냐? 그건 모아타운이 성공한다는 건 뭐냐? 여러 개의 구역. 여러분도 지금 2구역이고 위에 1구역이고 밑에 3구역이 3개 구역 아니면 뭐 밑에 4구역 구역에서 서로 협력을 해서
업체도 같이 뽑고 시공사, 건설사도 똑같은 회사를 뽑아서 하다못해 그 아파트 이름을 똑같이 모르겠습니다. 롯데는 롯데캐슬 이렇게 해서 1구역도 롯데캐슬, 2구역, 3구역, 4구역 다 롯데캐슬 하면 2,000세대 어마어마한 단지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다 아시는 것처럼 나홀로 아파트 단지보다 이 큰 단지가 비싸집니다. 그래서 비싸지는 거고 하다못해 그러면 뭐 건물 외형이라도 4개 구역이 비슷하게 만들고 건물 색깔이라도 똑같이 칠하고 이렇게 되면 통일된 하나의 2,000세대의 역할이 돼서 비싸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우아탕으로서 서로 협력하는 거다. 그 협력을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그 10가지 협력 방안이 되면 10가지를 다 한다. 그러면 성공이고요. 그 중에 반만 한다. 그럼 반만 성공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아탕은 말 그대로 어떻게 4개국을 잘 모아서 하느냐 하는 협력업체, 저희 같은 협력업체 노력과 주인이신 여러분들의 노력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재산이 요만큼 증가하기도 하고 더 크게 증가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까 말씀드린 116%, 140%고요. 그 다음에 당사계획 이거는 저희의 얘기입니다. 저희 회사만이 제가 40년의 경험을 연구를 해서 만든 이 신제품 개발 기법이라든지 이런 이익 극대화 기법이 있습니다. 그거를 사용을 해서 성공을 하면은 더 이렇게 더 크게 이익을 남길 수가 있다. 그럼 이제 어떤 분들은 그게 도대체 뭐냐? 그게 검증된 바가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검증된 바가 아주 많습니다. 뭐 필요하시다면 그 사례를 10개, 20개까지 다 말씀드릴 수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한 2개만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더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경우에 이 구역의 경우에 우선 크게는 이제 빌라 가지시는 분들이 이제 좀 있고 이제 다른 분들은 뭐 단독주택, 상가, 다가구 뭐 이런 여러 가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2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우선 뭐 3억짜리 빌라를 가지신 분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이거는 물론 한 2억 7천이 되실 수도 있고 한 3억 4천이 되실 수도 있고 하여튼 빌라를 가진 분들을 대표적으로 한 평균 3억이 많으시기 때문에 3억 빌라 소유자가 21평 아파트를 신청을 할 때 어떻게 되느냐 배포해드린 책자 기준으로 조금 보수적으로 계산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례율은 3억 7천이지만 1억 6천3백이 남는다. 54%가 남는다. 투자 대금 3억 빌라 대비 54% 이익이 남는 거고 저희가 사용한 그런 이익 극대화 기법까지도 도입을 했다. 그래서 그게 성공을 했다. 뭐 성공을 안 할 수도 있겠지만 했다. 그러면은 더 올라서 2억이 남는다. 그래서 이익률이 한 70%가 된다. 3억 투자 대비 2억이니까 이렇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럼 조금 요거를 더 구체적으로 잘 못 알아들으실 수도 있으니까 이해를 쉽게 대해서 다이아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그 빌라는 지금 3억입니다. 중정가 3억.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리는 아까 140% 저희 회사가 사용하는 기법까지 도입을 해서 성공을 하면은 이게 140%가 될 수 있기 때문에 140%로 계산하면은 3억이 5억이 됩니다. 3억이. 그럼 5억으로 되는데 그거는 비례일 이익이 요거 그 1억 2천이고요. 분담금이 무려 3억 7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럼 이 분담금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굉장히 걱정이 되시겠죠. 그럼 여기 보시다시피 대출을 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들어가시는 입주를 하신다면 대출을 받아서 은행 대출을 4억 9천 5억 정도를 받으면 3억 7천4백원 분담금을 내고 여윳돈으로 한 1억 2천 정도를 갖고 계시고 소득이 있으시다면 그 소득에서 매년 이자 지불하면 되지만 1억 천 조금 더 넉넉하게 받으셔서 1억 천으로 매년 이자를 내면 10년 이상 그냥 이자를 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자율이 뭐 한 잘 받으시는 대출 이자가 요즘 3.6% 조금 오르면 한 4% 그래서 조금 뭐 이런데 그걸 그대로 올리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뭐 1,500만 내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1억 2천을 해서 저축은행에서 넣어서 4% 받으면서 4% 이자를 내는 거기 때문에 점점 소진은 되겠지만 10년 이상 이걸 버틸 수가 있다. 그럼 10년이 지나면 여러분들이 5년에 입주하면 거기서부터 10년이 지나면 15년입니다. 그럼 이 8억 8천 9억짜리 아파트가 15년 후에 얼마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IMF 같은 게 또 터져서 더 내려갈 수
3월이지만 일반적으로 한 15억 내기로 했습니다. 그럼 그때 봐서 15년 후에 이게 돈이 다 떨어졌다. 그럼 대출 조금 추가를 받아서 그것도 내고 그러다 보면 뭐 20년, 30년 지나면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런 겁니다. 뭐 다 서울에서 재산 증식하는 게 다 그런 식으로 증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그게 싫다. 아니 난 빚된 거를 평생 난 빚지고 산 적이 없고 내가 왜 빚을 지냐 왜? 그래서 그러시다면 그냥 당장 팔면 됩니다. 당장 팔면은 이게 8억 8천, 9억에 팔리는 겁니다. 그럼 분담금 거기서 3억 7천 내도 그냥 5억이 내 현금으로 내 수준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3억 원래 내 빌라 3억짜리 플러스 2억이 돼서 5억이 현금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어디 가서 살아야 됩니까? 그럼 5억짜리 빌라를 가시거나 아니면 5억짜리 뭐 예를 들어서 한 4억짜리 빌라를 가지고 1억은 좀 갖고 있거나 아니면 옛날에 사시던 거하고 똑같은 3억짜리를 주변에 재개발 안 된 저기 뭐 한정거장 떨어져서 빌라 가지고 똑같은 가격이니까 그럼 그걸 사고 그리고 들어가시고 2억은 현금으로 갖고 있고 이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거는 본인의 사정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되는 거죠. 내가 어떡하든지 아파트를 한번 가져가야 되겠다. 그러면 조금 겁이 나지만 대출을 받아도 큰 문제가 없다. 그 돈으로만 이자를 내도 10년은 못한다. 그래서 크게 걱정할 건 없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는 그 단독주택이나 상가 주택을 갖고 계신 분 그리고 이제 다가구 주택을 갖고 계신 분 이제 가액이 크신 분들에게 그래서 보통 한 8억짜리가 되는 분도 있고 한 10억, 뭐 12억으로 가주죠. 근데 그냥 평균 한 10억으로 계산했습니다. 10억 단독의 소유자의 경우에는 10억이 비례율이 116%를 계산하면 12.6이고 뭐 이렇게 돼서 근데 34평을 갖고 온다. 34평. 그럼 34평이 시가가 13억입니다. 이분은 13억짜리 아파트를 갖고 오는 겁니다. 근데 조합원이니까 또 10% 할인받으면 12억이면 갖고 오는 겁니다. 근데 내가 10억짜리 소유자인데 비례율이 116%다 보니까 내 권리가액 조합에 가서 12.6억짜리 아파트 주시오 이렇게 권리가 있는데 내가 갖고 오려고 그러는 게 12억밖에 안 되니까 조합 가격으로 할인받아서 그럼 이제 6천이 오리를 합니다. 그럼 6천을 현금으로 받는 겁니다. 조합으로부터. 그러니까 결국 이 입주권이 뭐 이렇게 해서 다 합쳐서 한 4억 정도가 납니다. 10억짜리 투자하고 그거는 4억이 납니다. 근데 조금 이건 딱 보수적으로 계산한 거고 아까 말씀드린 저희 기준으로 계산하면 이게 140%니까 10억짜리가 10억짜리지만 조합에 가서 나중에 14억짜리 아파트 주시오 이렇게 권리가 생기는데 이 34평 넓은 아파트가 이게 14억입니다. 아파트 시가가 14억인데 조합원의 특권에 의해서 12억 6천에 받아올 수 있으니까 남는 돈이 1억 4천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에서 14억짜리 아파트 주고 그리고 현금으로 1억 4천 주고 그래서 남는 게 다 5억 4천이 남아서 여기 54평입니다. 죄송합니다. 급하게 제가 조그맣게 계산하니까 계산했는데 그렇게 많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이 없다. 그래서 그거를 다이어그램으로 말씀드리면 단독주택에 오면은 지금 재개발 전에는 내가 10억짜리 단독 또는 다가구 또는 상가를 갖고 있는데 재개발하는 과정에서 내가 권리가액이 140% 비례율이니까 조합에다가 나중에 14억짜리 주세요 이렇게 요구할 권리가 생기고 그런데 34평 신축 아파트 시가가 14.7억인데 요거 10% 싸게 내가 특권에 의해서 조합 특권에서 갖고 오면 13억에 갖고 올 수 있는데 내 권리가액이 그거보다 높아서 14억이니까 8천만 원 주시오. 그럼 현금 받고 14억 7천짜리 신축 아파트 받고 이렇게 해서 한 50몇 프로가 이익이 난다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경우에는 뭐 무슨 분담금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오히려 분담금을 내기는군요. 현금을 환급받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걱정은 전혀 이 경우에는 없는 거고 다만 그 재개발 후의 상태를 보면은 시가 나한테 떨어진 게 시가 14억짜리 아파트를 그냥 빚 하나 없이 소지하게 되고 그리고 현금이 한 1억 정도 되는 수준이 있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익구조로 따지면 내가 10억 낸 거에 비해서 개발이익이 한 5억 5천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슨 분담금을 얼마 내느냐 그게
전혀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이 아니라 물론 신경 쓰셔야죠. 그러나 그 분담금에 앞서서 얼마나 이익이 남느냐, 얼마짜리 아파트를 갖고 오는데 분담금이 그거냐를 따져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분담금이 이게 부담된다. 그럼 그때 풀면 그냥 돈이 많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제가 끝으로 말씀드릴 것이 일반 재개발이라고 하면은 대부분 초기에는 여러분들 생각이 다 그러십니다. 근집 부수고 새집 들어간다. 이게 재개발이라고 생각을 해서 새집 들어가는데 얼마나 이거를 자꾸 애매모호하게 따지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실제로 저희가 몇십 년 일을 해보면 재개발 현장에서 애초에 계신 분들이 끝까지 남아서 그 새 아파트에 입주하시는 분들의 비율은 30%에서 왔다. 재개발은 더 적어서 한 25%, 4분지에서 왔다 갔다 하고요. 재건축은 조금 많아서 한 30%에서 33%, 3분지 여기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도 여러분들 동네에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거주하시는 분들은 다 비거주하시는, 여기 안 사시는 투자자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은 여기 꼭 돌아서 나중에 살겠다가 아닙니다. 2개월만 남는데 이거 따지시는 분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현재 주거하시는 분들이 주로 들어와야 되겠다, 이거 정이 드는 동네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데 그분들 중에 반이 또 떠나십니다. 그때 이익이 안 나면 슬프게 떠나시고 못 들어가고 슬프게 떠나시는 거고, 그 떠나시는 분의 이익이 나면 그 떠나시는 분이 즐겁게 떠나십니다. 내가 3억짜리 빌라 투자했는데 5억에서 2억이 납니다. 그럼 내가 뭐 다른 데 가서 3억짜리 똑같은 데 사고 2억을 우리 애가 장가 가는데 뭐 2,200억 써야 되겠다 이러면서 즐겁게 떠나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모르는 분들이, 일반인 분들이 재개발해서 뭐 거기서 쫓겨났다, 원주민이 쫓겨났다, 다른 외부 세력이 들어와서 그게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정반대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나간 사람들은 외지입니다. 나중에 투자한 사람. 그래서 저기 송파나 강동구에서도 뭐 어쩌고저쩌고 건축비가 올라서 뭐 비례율이 떨어져가고 사람들이 뭐 시공사하고 싸우다가 섰다, 뭐 이게 공사가 중단됐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신문에도 나오지만 그때 시공사하고 건축비 올리지 말라고 싸우시는 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나중에 막차 타고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이게 다 올랐을 때 막차 타고 그 들어온 분들이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시공비 왜 올려? 그 전부터 있던 분들이 이게 많이 올라가거든요. 많이 올라가서 즐겁게 있는 겁니다. 속으로 말이 안 되고 막차 탄 분들이 여기도 앞으로 모아탄으로 여러분들이 성공해서 쭉 해서 집값이 올라갑니다. 지금은 안 올라갑니다. 절대 안 올라갑니다. 지금은 안 올라가고 언제 올라가느냐?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죠. 나중에 사업시행인가 건축 심리가 통과됐댄다, 사업 시행인가가 나고 관리층이 확정됐댄다, 이럴 때 올라가는 거죠. 그럼 그때 또 사갖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1가구 2주택 그 사람들 그때 사는 게 분양권이 그 양도가 되겠다 그러니까요. 그때 다 물건 소유자권을 사시면 안 됩니다. 그때 그분들이 비싸게 사요. 여러분들은 지금 3억 빌라 가지신 분은 뭐 몇 년 전인지 모르겠지만 10년 전에 얼마 주고 사셨어요? 아파트가 엄청 올랐을 텐데 그게 별로 안 올랐겠지만 어쨌든 올랐죠. 근데 지금보다 훨씬 오르면은 그냥 여러분들은 가만히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익이 나서 그 돈을 듣고 애 장가 보내지 그러면서 즐겁게 떠나시는 거고요. 막차 탄 사람들이 슬프게 떠납니다. 들어가십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제가 40년 일을 하면서 현장에서 여러 번 보고 느낀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이 동네에 새로 부수고 짓는 아파트 값이 얼마가 될 거냐? 이게 4천만 원이 된다. 그래야 즐거운 거고 이게 3천만 원이 된다. 여러분들이 새로 질 아파트 값이 평당 3천만 원이 된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4천만 원 정도, 저는 4천만 원 정도라고 봤고 정확히 3,900만 원이라고 공식적으로 했고 그것보다 훨씬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비싸게 돼야 됩니다. 그랬더니 작년에 제가
한 10개월 전에 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데는 3,600은 최소한 될 겁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중에 상당분들이 아니 무슨 아파트가 그렇게 비싸게 돼요 그랬는데 지금 4천만 원이라고 보니까 무슨 아파트가 우리 동네에 그렇게 비싸게 돼요? 그렇게 됩니다. 그건 뭐 저도 맞힐 수가 없지만 제 말도 틀릴 수가 있고 여러분들께서 다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저 사람의 이력이나 경력이나 이런 걸 볼 때 그래도 크게 틀리진 않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지가 뭐라고 무슨 뭐 미래를 얘기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겁니다. 다만 그냥 저는 제 의견 말씀드리는 거고 여기 보시죠. 여러분들 동네입니다. 여기가. 여러분들 동네인데 요 백산블루밍이 평당 2,500입니다. 2004년도에 개발된 조그만 단지입니다. 280세대. 그리고 최근에 이 힐스테이트 하나 이게 내년 입주입니다. 내년 입주인데 이게 가격이 몇 달 전만 해도 없었습니다. 최근에 가격이 나타나서 3,500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입주도 하기 전에 이거 입주하면 어떻게 될까요? 4천 넘었습니다. 요 언덕 하나 넘으면 저 상도동 요쪽으로 지금 바로 여러분들 동네에서 요 길 따라 언덕 넘으면 여기 아닙니까? 상도동 요게 4,300입니다. 요게 바로 서너 달 전에 입주했습니다. 근데 요게 4,300이고 이거 4,300이고 여기 보시면 이 밑에 저쪽으로 내려가서 최근에 한 4년 된 아파트가 있는데 이게 3,600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값은 천차만별입니다. 몇 년 오래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정철역에서 몇 분 떨어져 있느냐에 달라지고 다 하시는 얘기죠. 단지가 나홀로 아파트냐, 1,000세대 아파트냐, 2,000세대 아파트냐 이거에 따라서 다 달라지고 무수한 원인에 의해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걸 맞출 수가 없습니다. 맞출 수가 없는데 다행히 이걸 예측하는 경영학에서 발달된 그 수학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그 국내 최초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세계 최초로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응용을 해서 AI 인공지능 모델하고가 비슷하게 만든 게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달라지는 아파트가 여기 보시면 조금만 용어를 더 말씀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여러분들 동네고요. 이쪽으로 대충 말씀드렸는데 이쪽으로 가보시죠. 여러분들 동네는 제가 사실 여러분들 동네 일을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저희도 이게 안 될 것 같은 동네는 일을 안 합니다. 괜히 저희도 인력 투입하고 돈을 쓰고 있는데 그거 그랬다가 뭐 안 되면은 그 용역비도 못 받으니까요. 솔직히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가 그 잠재 가치에 비해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동네다. 그냥 거주하고 막 아유 비타이고 뭐 이게 사업성이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저는 40년 동안 이 일을 해왔고 뭐 공부도 좀 했고요. 그래서 여기는 잠재력이 있다. 이게 일단 고개 하나 넘으면 이게 여기서 여러분들 동네에서 이게 길게 표현이 됐지만 여기 강남입니다. 강남. 여기 바로 요 이수역이 있는데 요 사당역이 있는데 요 6,600입니다. 평당. 그리고 여기 뭐 어마어마 왜 반복하면 뭐 지금 1억 3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그 같은 반포 강남인데 여기는 재개발이 돼서 최근에 된 것은 1억 3천인데 평당 1억 3천인데 그쪽으로 조금 내려오면 벌써 4,800, 5,700이었습니다. 오래된 아파트 그리고 조그만 아파트 200세대짜리 400세대짜리 이렇습니다. 더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최근에 분양 내 9년 입주입니다. 2020년 6년 입주인데 6,700입니다. 여기 잘 아시다시피 이쪽으로 하면 7,000 뭐 이렇게 되고 이쪽 7,000, 8,000 막 이렇습니다. 물론 강남은 왜 제가 갑자기 말씀드리느냐 항상 저희가 지금은 저희도 선진국이 됐지만 옛날에는 일본을 따라간다고 해서 뭐를 사업하는 사람들은 죄다 일본에 출장을 가서 식품산업에 사업을 한다 그러면 일본 출장산 시차를 가서 거기서 10년 후면 우리도 이렇게 될 거다 그래서 사업 아이템을 발굴해서 그 사업하고 다 그랬지 않습니까? 아파트 가격이 올리면 여기서부터 오릅니다. 그게 가까운 곳으로 점점 전파가 됩니다. 그건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이쪽 저희가 얼마 전에 그 부천 일을 지금 하고 있어서 이 부천까지 분석을 하는 건데 이게 부천에는 지금 평당 2천만 원도 안 됩니다. 아파트가.
그리고 뭐 여기 쭉 보시면 이거 보세요. 여기 새로 지은 아파트들을 주로 그냥 대표적인 거 몇 개만 표시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동네는 여기입니다. 지금 강남하고 바로 가까워서 여기입니다. 여기 이 먼 곳이 저희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서울의 아파트 값은 여러분들은 강남 쪽에 속한 아파트 지역이죠. 그래서 강남 쪽에 속한 그러한 동네는 아파트 값이나 이런 것들이 어디서부터 멀리 떨어질수록 이게 감소가 되느냐, 압구정역이 기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몇 킬로 떨어져 있냐에 따라서 1킬로 떨어져 있을 때마다 얼마씩 이게 아파트 값이 떨어지느냐, 이게 다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만든 인공지능 모델을 사용합니다. 모든 걸 다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상식적으로 그런 모델을 괜히 뭐 전문적인 거 말씀드리기 전에 그냥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의 동네는 여기입니다. 압구정역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값이 계속 내려갑니다. 그리고 여기 부천 뭐 1,몇백만 원 이렇습니다. 근데 유독 여기서 혼자서 3,200만 원, 4천만 원짜리 아파트가 있습니다. 부천 가시면 저희가 일을 해서 합니다만 그걸 좀 말씀드리면 이 두 개입니다. 여기 부천 중앙공원이라는 게 이렇게 뜬 게 있는데요. 거기 딱 붙은 아파트. 이게 센트럴파크 프로지오인데 4천만 원입니다. 다른 데는 1,500만 원 이렇습니다. 오래된 아파트들. 혼자 4천이고요. 바로 힐스테이트 둘 다 뭐 대기업 브랜드인데 이건 3,200입니다. 요게 아시다시피 공원하고 딱 붙어서 무려 이게 800만 원이 더 비쌉니다. 바로 여기도 붙었는데 여기가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에 대해서. 그리고 특히 이 프리지오는 설계를 잘했습니다. 여기 직사각형인데요. 이렇게 직사각형이면 여기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공원이 있다면 이 공원으로 잘못 있고 여기다 광장 비슷한 걸 이렇게 일부러 설계를 해서 이쪽 사람들이 다 이걸 통해서 이 광장 푸른 녹지 광장이 이게 조경이죠. 조경 공간인데 그게 이 큰 부분하고 연결된 듯한 느낌을 갖게끔 그렇게 잘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같은 아파트에도 어떻게 설계를 하고 저희도 이제 같이 일하는 설계분들 부탁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동네 설계도 부탁드려서 하고 있습니다. 뭐 자세히 말씀 안 드리지만 그래서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 설계뿐만 아니라 옆에 괜찮은 어떤 그런 거리가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아파트 값이 변환되는 거를 말씀드리고 그 1,500만 원, 2천만 원도 안 되는 그 부천 동네에서 홀로 그냥 4천만 원을 유지하고 있다. 엄청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건 여러분들의 동네입니다. 관악드림타운. 엄청난 데죠. 여러분 동네 바로 저기 관악드림타운. 이게 몇 년간의 이 단가가 어떻게 되느냐를 잘 분석을 해보면 요것이 요 희미한 요 금이 그 관악구 전체입니다. 관악구 전체는 뭐 아파트 값이 엄청 내려갔지 않습니까? 2, 3년 전에 비해서 쫙 내려가다가 지금 다시 이렇게 올라갈락 말락하고 있습니다. 근데 관악드림타운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리고 봉천 복상물lum이 여기 바로 옆에 있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엄청 내려갔다가 최근에 이것도 좀 들썩들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관악드림타운이 한참 피크일 때 3,300만 원 평당이었다가 2,700으로 낮아졌고요. 이건 3,200이었다가 2,600으로 이렇게 낮아졌습니다. 근데 제가 10달 전에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겁니다. 저만 무슨 뭐 제가 40년 일했다고 아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그때 요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게 잘 모르겠으나 저는 이렇게 올라간다고 봅니다. 물론 이렇게 올라가느냐 이렇게 살살 올라가느냐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10달 지난 후에 벌써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건축, 재개발을 할 때 보통 이런 분도 계십니다. 지금 아파트값이 엉망인데 지금 재개발, 재건축에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 세월 좋을 때이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세월 좋을 때 하면은 모든 인간사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렇기 때문에 세월 좋을 때 하면은 나중에 이렇게 내려갈 때 혹시 여러분들이 입주하거나 이렇게 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둔촌동처럼 난리가 납니다. 요새 강남 아파트 막
준공하는 것처럼 그 요새 준공하는 건 괜찮지만 뭐 한 예를 들어서 6개월 전에 준공했다 이건 난리가 나는 겁니다. 여기에서 준공하니까. 그래서 이런데 보십시오. 힐스테이트 상도센트럴 이게 5천까지 갔었습니다. 무려. 여러분도 근데 바로 위 아닙니까? 이게 5천까지 갔다가 지금 4,400만 원 내려가서 9.7% 내려갔습니다. 다른 거 17% 내려갈 때 이거는 9.7%밖에 안 내려가고 지금 확 올라섰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거 가다가 제가 예전에 여기서 브리핑을 드렸는데 갈 것 같다 그랬는데 쫙 올라가지 않습니까? 어느 동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제가 뭐 주제는데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파트 값이 올라간다. 아까 말씀드린 강남서부터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가까운 데 슬슬 정도가 돼서 그렇게 되는 건데 여러분들의 동네는 강남하고 얼마 안 떨어져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보면 뭐 비타임 음악 이렇지만 그리고 여기 보세요. 복권 아파트라고 이거 뭐 메시지 되지 않습니다. 이거 잘 아시죠? 여기는 내려가는 것도 없고 그냥 올라가는 것도 없습니다. 하도 이게 그분들한테는 죄송합니다만 원체 싸기 때문에 내려갈 때도 안 내려가고 몇 년 동안 올라갈 때도 안 올라가고 그냥 그겁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옮기시면 싸대는데 이런 데를 가시면 안 됩니다. 이런 데를 가야죠. 이런 데를 비싼 데 약간 무리를 해서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뭐 무리를 해라 이런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가 이게 중요한데 지금 계산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도 훨씬 더 이익을 낼 수가 있다. 이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 그래서 저희 회사가 어느 분이 무슨 사업성 제고 기법을 한다는데 뭐 그런 게 실제 있느냐? 저희가 사용하는 기법이 지금 말씀드린 빅데이터 기반의 전략 시뮬레이션 기법.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는 아파트 값이 얼마가 될 거냐를 예측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략 변수, 즉 모든 전략 변수에 대한 것이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포스코가 건축비를 800달러 뭐 예를 들어서 모르겠습니다. 한화는 750달러 그럼 50만 원 차이인데 그럼 포스코로 갔을 때하고 한화로 갔을 때 아파트가 얼마나 달라지겠느냐 이걸 계산해서 50만 원 차이인데 아파트 값은 뭐 4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네. 그러면 안 돼. 이건 너무 비싼 거야. 이런 식으로 전략적으로 모든 그 변수를 전략적으로 해서 설계도 하고 시공도 하고 하다못해 아파트 건설회사를 모집할 때도 돈을 다 따져서 저는 명예하게 청구를 때문에 죄송합니다. 돈 얘기를 너무 해서 근데 그 중요한 거죠 돈이. 그래서 그런 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예측하는 미래를 예측하는 시뮬레이션 기법이 아니라 전략까지도 세울 수 있는 시뮬레이션 기법이라고 해서 저희가 전략 시뮬레이션 기법이라는 걸 했고 포지셔닝 전략 기법, 마켓 실험 설계 뭐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냥 이게 뭐 많습니다. 하와이에서 저희가 포스코 건설이 땅을 사고 개발을 못해서 쩔쩔매갖고 저는 이제 유럽에서 계산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땅이 있을 때 두 땅이 연접했을 때 내가 10층을 질 수 있는데 2층밖에 안 줬다. 그럼 8층을 더 질 수 있는 권리를 옆에 땅에 팔 수가 있습니다. 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딱 보니까 이 포스코 건설이 이쪽에다가 하와이에다가 땅을 사서 쩔쩔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와이에 놀러 갔다 그분들 만나서 이런 아이디어가 있다면서 여기 하와이 음악인 협회 건물이 20층으로 올릴 수 있었는데 2층밖에 안 올렸습니다. 미국에 가면 뭐 저층 건물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일을 맡아서 포스코하고 같이 개발했습니다. 포스코 건설이 땅 대부분 70% 잡고 저희 회사가 30% 개발비를 들고 해서 합작으로 이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와이 음악협회 죄송합니다. 이런 말까지 저 색소폰을 있는데요. 뭐 영어도 제가 뭐 유창하지도 않지만 그래도 가서 선택을 해가지고는 8호라 우리한테 그래서 어느 정도 내고를 해서 사서 이거를 20층밖에 못 올릴 수 없는 걸 27층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수익성이 아주 좋아서 여기 보시면 포스코 건설이 저희한테 감사패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그리고 요거는 꼭 뭐 별게 다 있는데요. 요거는 꼭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상가 중에서 불광 7구역에 저희가 한 7년 일을 했는데요. 이게 여러분들 동네처럼 경상 비탈진 지역입니다. 비탈진 지역. 그래서 이거를 설계하시는 분들은 뭐 아시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설계하시는 분들이
어렴풋이 이런 거 생각 안 하시고 소개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1층 수준을 비판이 좀 올라가서 여기를 잡고 법적으로 1층을 여기로 만들면 도로 여기 있어서 이 상가를 여기다 놓고 도로 앞에 쫙 좋은 상가가 나오죠. 근데 이게 법적으로는 지하가 됩니다. 1층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1층 기준을 이 위로 잡고 그러면 지하는 용적률을 잡아먹지도 않고 공짜로 줄 수도 있습니다. 용적률을 상관없지 않습니까? 지하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1층처럼 비싸게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성을 높여드린 현장이 뭐 많습니다. 일일이 다 말씀드릴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어느 분이 뭐 그런 게 뭐 실제 사례가 있냐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정도로 하고 결론적으로 빌라하고 단독하고 그 빌라 단독 상가 가지신 분들이 대부분 재개발하면 반대합니다. 근데 이 모아타운 의견은 다르다. 그래서 모아타운 이 법을 만들 때 소규모 주택 정비법을 만들 때 박원순 시장님하고 이 문재인 정부에서 고민했던 게 그겁니다. 이게 빌라 많고 뭐 정말 소방차 들어가기 힘들고 이런 동네 어떻게든 재개발을 시켜야 되는데 그럴 때 조그만 소형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그 찬성을 하는데 이게 단독주택 큰 거 갖고 계신 분들 상가주택 임대료 받는 이분들이 주로 반대를 하시니 그분들이 덜 억울하게끔 만드는 규정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집어넣는 게 바로 소규모주택 정비법이고 거기에 따른 것이 여러분들의 모아타운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의 10억 단독은 5억 막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은천동은 한 23평 빌라 가진 사람이 분이 한 3억 정도 빌라인데 평당가만 한 1,300만 원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바로 앞에 있는 벽산불리는 한 6억입니다. 비슷한 평수 볼 때. 그래서 평당 한 2,500만 원 됩니다. 물론 그 예전 아파트라고 그냥 표시를 했습니다만 예전 아파트도 좀 비싼 게 있고 좀 싼 게 있죠. 그냥 옆에 있는 그거를 한번 계산해 보니까 이런 거고요. 신축 아파트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생각은 한 4천만 원 될 걸로 생각이 되고 충분히 그렇게 될 겁니다. 정확히 시뮬레이션 그 수학 밀방정식 하는 3,920만 원이 나왔지만 저는 솔직히 그보다 더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래서 수학이고요. 그래서 아까 그 표 다시 수학 하나 꼭 말씀드릴 게 이 수학식으로 예측했을 때 맞을 거냐 틀릴 수 있습니다. 그것부터 말씀드려야죠. 하느님만 하시는 거니까 사람이 하는 건 다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 이렇게 시뮬레이션 피고 한참 가야 돼. 동네마다 다르지만 여러분들의 동네는 물론 어느 아파트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3억짜리 빌라를 갖고 계시다면 그거하고 비슷한 규모의 아파트로 들어가시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좀 예전에 좀 오래된 아파트로 들어가시거나 새 아파트로 들어가시거나 새 아파트로 들어가려면 10억 원을 줘야 됩니다. 10억 원. 큰 아파트를 드시려면 한 6억 원에서 왔다 갔다 하겠죠. 뭐 다르게 있습니다. 그래서 새 아파트로 들어가려면 10억 원이나 내려면 지금 3억짜리 소유자면 7억 원을 내야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그 기회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가 3억 7천을 그럼 어떻게 내느냐? 그러면 대출 받는 게 됩니다. 대출 내가 빚 쓰고 있지냐? 평생 빚도 안 진다. 그러나 들어가고 싶으면 빚을 내서 들어가시면 되고 1억 몇천 정도 더 대출을 조금 남는 돈 받으셔서 그걸로 한 10년 정도 그 돈만 이자를 10년 정도 지불할 수 있으니까 하시면 10년이면 또 뭐가 바뀌어서 얼마짜리 될지 모릅니다. 재산 증식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서 굳이 제가 강남 반포를 또 이렇게 비슷합니다. 거기 좋은 빌라라는 게 여기 반포 원밸리가 최근에 개발이 돼서 이게 25평 아파트가 무려 33억 원입니다. 평당 1.3억.
그냥 말도 안 되는데요. 우리 일반인 생각에는. 근데 그렇습니다. 평당 33억. 그리고 그 근처에 오래된 아파트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평당 한 6천만 원. 아까 거기서 보여드렸죠. 반복 근처에서 4,800원, 1,800원. 이게 14억입니다. 근데 거기 그 엄청난 동네 반복 바로 부근에 있는 빌라가 비슷한 규모가 7억 5천원입니다. 평당 3천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의 비슷합니다. 비율이 물론 뭐 무슨 수 하겠죠. 그러나 거의 비율이 보면은 평당 3,300이고 5,700이고 1억 3천이고 거의 두 배 이렇게 됩니다. 물론 뭐 두 배가 아니라 이렇게 계산하면 두 배가 아니라 1.7배 또 다시 두 배가 아니라 1.8배 이렇게 계산하는 게 있습니다. 동네 수마다 다르고 아주 대략 틀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맨 먼저 움직이는 아파트 값이 움직이는 그 강남의 출구에서 반포 이쪽에서 움직이는 걸 봐도 이렇게 빌라냐 오래된 아파트냐 새 아파트냐가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비슷한 거. 여러분들 동네에도 비슷합니다. 근데 대부분 강남부터 움직이고 그 근처 움직이고 이러니까 강남을 취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나 여러분들 동네는 멀리 안 떨어져 있다. 그러니까 언젠가 몇 년에는 강남에서 일어났던 일이 아파트값이 오르면 어떻게 되는 그게 그냥 거다. 이거를 예측하시면서 가능한 저는 개인적으로 제 말이 들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는 거지만 그래도 40년 이내에 이런 한 사람으로서 그냥 진심으로 말씀드린다면 어떻게든지 빌라에서 아파트로 가십시오.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 말씀 이걸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